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위기 해소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간 엇박자 논란 속에 경제팀의 완벽한 팀워크도 강조했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이 금강산에서 68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남북 가족들은 2박 3일간 총 11시간 만날 예정입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19호 태풍 쏠리기 23일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영장 기각된 김경수 지사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특검 비판에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무죄 선고가 나온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행사도 심리적으로 길들여진 그루밍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1심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박성현이 역전 우승해 시즌 3승과 함께 세계 랭킹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일자리 문제에 청와대와 정부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당,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가진 데 이어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몇 가지 방향을 지적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간다. 두 번째는 모든 가용한 수단, 특히 정부 곳간을 열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라. 그리고 이건 아마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불화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경제팀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리를 걸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고도 했는데 최주원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관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악화의 정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 사정이 좋아지는 연령대도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이 완벽한 팀워크로 임해달라며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엇박자에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을 걸고 임해달라는 말로 재신임했습니다.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난주 문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던 장 실장은 오늘은 굳은 표정으로 대통령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정책 효과가 나타날 대로 언급한 올 연말이 장 실장 거취와 경제정책 기조가 재검토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하지만 여권의 문제인식에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은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전 정권에서 경제 체질이 허약해진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고용 악화에 인내를 주문했습니다. 고용 악화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닌 지난 정부 때 경제 체질이 허약해진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수년 전부터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제 체질에 대한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당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투자에 고용 악화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6, 7조 정도를 쏟아부었거든요. 그 돈을 아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그 당시에 돌렸으면은 지금쯤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이 많이 돼서. 민주당은 지난달 6월 고용 지표가 나온 뒤에도 지난 보수 정권을 탓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SOC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0년 보수 정권이 밀어놓은 탓이라고 했습니다. 집권 1년 반이 돼가는데 여전히 사안마다 전 정권 탓을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일자리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을 즉각 폐기하고 경제 실정의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국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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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연찬회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추가 재정 투입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발상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4조 원이라는 돈을 더 집어넣겠다는 그런 결론밖에 없고 여러 그 관계되는 집단이나 세력에 둘러싸여서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함정 속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한국당은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 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며 즉각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분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장하성 실장이 도대체 뭘 기대하고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했는지. 바른미래당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면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시작되는 2017 결산 심사에서도 일자리 예산 전반을 집중 살펴보겠다고 예고해 정부 여당의 추가 재정 투입 계획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경제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오늘 거리로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게 이분들의 주장인데 정부의 답은 조금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폭염 속에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의 이 답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뉴스는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정식집. 10년 넘게 이곳에서 영업해왔지만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도저히 인건비 감당이 안 됩니다. 광우병 파동도 겪었고 뭐 쭉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미 직원 수를 줄였지만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한 대로라면 꼼짝없이 문을 닫을 판입니다. 결국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광화문에 마련된 소상공인 119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년 만에 최저임금을 29%나 올린 건 음식점 업계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건비가 29%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인을 몰살시키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종별 차등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포함된 최저임금 특별기구를 만들어달라고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일 25곳 전국의 지회들이 번갈아가면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는 29일로 예고한 자영업자 총궐기 집회까지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반대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오늘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68년 만에 부모, 형제, 자매가 다시 만나 상봉장이 눈물바다를 이뤘다고 하는데 남북 출입국 사무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 오늘이 첫날 일정인데 어떤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모두 89명의 가족들이 이곳 남북 출입 사무소를 거쳐서 오늘 오전 금강산에서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오후 단체 상봉을 시작으로 조금 전인 9시쯤 환영 만찬까지 끝나면서 오늘 하루 상봉 첫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자녀를 만나는 이산 가족은 7명이고 형제나 자매와 재회하는 가족이 20여 명입니다.
이미 고령인 대부분의 가족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조카나 삼촌 이상의 가족을 만납니다. 68년 만에 상봉한 가족들은 모레까지 모두 6차례 11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웠던 지난 세월의 한을 풀게 됩니다. 예, 지금 잠시 화면을 보니까 눈물 훔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상봉장 분위기는 어땠다고 합니까? 네, 어김없이 눈물바다였습니다. 이 전쟁통에 헤어졌던 가족들을 부둥켜 껴안고 오열하기 일쑤였는데요. 특히 4살에 헤어진 아들이 70살이 넘어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백년이 훌쩍 넘어 만난 형제와 자매들은 잡은 손을 놓을 줄 몰랐습니다. 영찬이 죽었대요. 네. 형님 저요. 네, 형수다 형수. 네? 이 죽었어. 우리 언니 고생했지.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언니 감사해. 여기까지 와서 너무 고마워. 너무 힘들었지. 올 때 너무 힘들었지. 아이고 참. 내가 호흡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얘를 또 만나면 내가 또 울게 됐네. 겨우 가족을 만났지만 정작 볼 수는 없는 안타까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머, 건강하구나. 가족들은 내일 2시간 동안 개별 상봉 후 곧이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성 남북출입사무소에서 TV조선 김보곤입니다.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며칠 뒤면 문을 열 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각은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간다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 밀어붙이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평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것이고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인 제재의 대오를 흩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경제 제재를 와해시켜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미국 일부의 시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개소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는 한미 간 협의가 아닌 남북 논의로 결정한다는 청와대 설명과 맥락이 닿는 언급입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와 미국 사이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묘한 기류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건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한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인지 청와대가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볼턴 보좌관이 지금 와서 그 사실을 공개하는 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거니까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곧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간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이 임박했다고 존 볼턴 미 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And I think Secretary Pompeo will be returning to Pyongyang soon for his fourth visit. 볼턴 보좌관은 이번 4차 방북에선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1년 내 비핵화는 남북 정상 간 합의라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가 빠를수록 개방 혜택도 빠르다며 1년 이내에 하자고 제안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So the one-year period that we've talked about from the point where North Korea makes the strategic decision to denuclearize is something that the North and South Koreans have already agreed to. 따라서 지난 7월 초 3차 방북 당시 빈손 귀국 지적을 받은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4차 방북에선 김 위원장에게 직접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전후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미국의 기대만큼 협상의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앞서 조만간 문을 열게 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가를 두고 한미 간에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강동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거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네, 조금 예매입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이 유엔 제재 결의 2397호를 보면요. 이 유류 공급 제한과 이 산업용 기계류, 또 철강과 각종 금속류 등의 대북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서 전력과 건설 자재, 그리고 건설 장비, 그리고 물품 이런 거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규정대로만 해석한다면 대북 제재 위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인원들을 위한 물품인데다가 이 자체만으로는 북한에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위반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달 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 공급 등이 필요해서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제재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받으면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실제로 그동안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예외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 예약을 보면요. 오늘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를 위한 물자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대북 제재 유예 조치를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군 통신성 복구 작업에 필요한 51개 품목을 반입하는 것을 일시적 제재 예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대북 제재를 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두 경우는 이 유엔 안보리에서도 허용한 인도적 조치거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지만 이번 연락사무소 문제는 인도적 조치도 아니고 또 상주 인원 거주에 필요한 물자 등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듣고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하군요. 그런데 만약 미국이 이거를 제재 위반으로 보면 좀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이 되고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게 되고 또 미국인들과의 사업 거래도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전체로부터 거래가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이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 적은 없고 특히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문제 삼으면 좀 복잡해지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록적인 폭염 탓에 효자 태풍을 기다리셨을 텐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사상자 4명, 52만 가구 정전에 차량 3,000대가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는 3,600억 원. 6년 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산바가 남긴 상처입니다.
산바 이후 처음으로 솔릭이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중심 기압은 96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당 40m에 이릅니다. 21일 중으로 해서 가장 강하게 세력을 확장한 다음에 이후는 조금씩 약해져서 우리나라로 상륙할 때는 강도면에 있어서는 중형 정도의 태풍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밤 제주도 해상부터 영향권에 듭니다. 기상청은 태풍 솔릭이 수요일 자정쯤에는 제주도를 지나 목요일 아침에는 목포 부근 육상을 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동 경로가 산바 때보다 더 서쪽으로 치우쳐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솔릭은 장기간의 폭염으로 온도가 높아진 해수에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아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비상단계를 발령하고 하천 범람과 침수, 산사태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대형 화물 트럭이 유턴을 하다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싣고 있던 화물도 쏟아지면서 5개의 차로 가운데 4개 차로가 막는 바람에 도로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 트럭이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트럭이 싣고 가던 철강 자재는 도로에 나뒹굽니다. 편도 5차선 중 4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1개 차로로 차량들이 빠져나갑니다. 25톤 트럭은 이 내리막길에서 유턴을 하려다 화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50대 트럭 운전사만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냥 이거 그전도 철거리가 멀어졌죠. 그냥 차가 팍 이 상태로 차가 들어오면. 이 사고로 강남역 방향 차량들은 40여 분 동안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어야 했습니다. 과적일지 싶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과적은 아니더라고요. 운전자 부주의로 보시면 돼요.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BMW가 오늘부터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리콜 대상 차량에서 불이 났고 이번엔 이 불이 야산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아 운행해도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동차가 불탑니다. 운전자가 트렁크에서 급히 짐을 옮깁니다. 불꽃이 번쩍이더니 도로 옆 야산으로 옮겨 붙습니다. 불이 나니까 우측으로 차를 세웠는데 거기 산으로 붙어가지고 고속도로 옆에 산이 지금 다 타고 있어요. 오늘 낮 4시 50분쯤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근처에서 달리던 BMW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와, BMW야? 운전자 42살 김모 씨 등 3명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이 난 자동차는 리콜 대상인 2014년식 BMW 520D 모델입니다. 운전자 김 씨는 2주 전 안전진단 결과 타도 괜찮다고 해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는 차라고 진단이 나와서 운행을 하고 있으라 그랬던 거고. BMW 측은 오늘부터 전국의 대상 차량 10만 6천여 대의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최연행입니다. 감기약에 쓰는 한약재로 마약을 제조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인 기술자까지 불러들여 외딴 농촌 주택에서 필로폰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충청남도의 한 농촌 주택입니다. 집안에 의약품과 화약약품이 질비합니다. 커다란 포대에 담은 녹색 가루가 발견됩니다. 감기약을 만들 때 쓰는 한약재입니다. 52살 A씨 등 10명은 지난 1월부터 필로폰을 만들기 위해 외딴 농촌 주택을 빌렸습니다. A씨 등은 이 한약재를 이용해 필로폰 원료 물질을 추출하려 했습니다. 원재료로 쓴 한약재는 환각 증상 등 부작용이 심해 일반인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에페드린이라는 물질이 2004년 이후에 미국 FDA에서 이제 식용으로
판매가 금지되었고 A씨 등은 한의사나 재료상과 짜고 한약재 20kg을 모았습니다. 필로폰 제조 기술을 가진 중국인 2명도 불려들였습니다. 필로폰 10kg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기술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이 한약재로 필로폰을 만들다 경찰에 붙잡힌 건 처음입니다. 대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로로 해서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서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한약재를 몰래 건넨 한의사 37살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내년에 5만 4천 세대가 입주할 평택 고덕 신도시가 난방 대란을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5km나 떨어져 있는 한국난방공사를 정부가 난방 사업자로 선정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발전소와 평택을 잇는 배관공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물론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5만 4천 세대가 내년 6월부터 입주하는 평택고덕 신도시입니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지만 난방공사는 첫 삽도 못 떴습니다. 8월 말에 착공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나야 본격화됩니다. 논란은 지난 2015년 산업자원부가 한국난방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신도시에서 25km 떨어진 동탄 LNG 발전소에서 열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완공은 입주 3년 뒤인 2022년에서야 되고 총 공사비는 2,200억 원에 이릅니다. 불똥은 동탄과 평택 중간에 오산시에도 튀었습니다. 시를 관통해 배관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도 애초에 노선을 이쪽으로 흥정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궁금하다. 신도시에 인접한 또 다른 난방업체. 제가 있는 이곳 발전소 앞에서 고덕 신도시 건설 현장은 불과 1.5km 거리로 보시다시피 맨눈으로 보일 만큼 가깝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 열배관 공사비만 600억 원가량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 참여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당연히 재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사업자 선정 당시 한국난방공사의 시장 점유율은 53%로 신규 사업은 점유율 50% 이하일 때만 가능케 한 기재부 지침 위반도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잡음이 계속되자 감사원은 2016년 민간 사업자의 참여 의사를 면밀히 확인하라는 주의와 함께 임금발전소열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산자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이 무리 없이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열 공급이 중단 없이 되는 게 국가적인 관심사일 거 아닙니까? 난방공사는 완공 때까지 비용이 추가로 드는 이동식 보일러를 투입해 임시 난방을 공급한다는 계획. 거듭된 혼선에 입주민 5만 4천 세대 불편만 가중될 판입니다. TV조선 추적 취재 차순우입니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신입생의 30% 이상을 정시로 선발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죠. 포스텍이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1986년 설립된 포스텍. 지난 10여 년간 입학사정관이 전국의 각 고등학교를 돌며 330명의 신입생 전원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해왔습니다. 포스텍은 2022학년도 대입부터 신입생의 30% 이상을 정시로 뽑도록 한 교육부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현행 선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획일적으로 국가에서 혹은 정부에서 30% 이상 해라 해서 모든 대학이 30% 이상 하는 거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 총장은 대학 입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맞지 않는 입학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정시 선발은 미래 인재 양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를 찾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답을 고르는 그런 인재만 양성하니까. 교육부 권고안에 대해 포스텍이 사실상 처음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정시 비중이 낮은 다른 주요 대학들의 입시안 결정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2018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서울대 24.4%, 고려대 16.8% 등 상당수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은 20% 안팎 수준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고용 쇼크 해법을 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또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춘 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휴일에 소집된 긴급 당정청 회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 관례적으로 해오던 기념 촬영도 생략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법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수작이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책 수정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접근 방식과 강조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출신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장하성 실장과 정통 관료 출신으로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두 사람의 엇박자가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하루 만에 정반대 해석을 내놨던 게 대표적입니다.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난 9일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의 갈등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장 실장과 김 부총리를 두고 나온 얘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두 분이 생각이 다르신 거 아니에요? 김동연 부총리.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팀워크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춘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팀워크를 발휘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건가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여권의 특검팀에 대한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건은 애당초 특검을 할 일이 아니었다. 야당의 망상에 혈세와 시간만 낭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개의치 않고 김 지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오늘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 촉보 김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처음 시작된 수사입니다. 김 지사에게 경인선 소개했을 때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김 지사가?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조작, 가담, 공모 부분에 대해서 양측 간에 다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 수사 중인 것으로.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지 여부는 이틀 뒤인 22일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장을 요청하게 되면 문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일인 25일 전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검팀 내부에선 사건에 연루된 송인배, 백원우 두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보안 수사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수사 핵심인 김 지사를 구속하는 데 실패한 만큼 연장 요청을 한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후 쏟아진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김 지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현재 내부 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 현직 판사 2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 박스를 들고 법원에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모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들의 내부 검토 내용을 대법원으로 빼돌린 정황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빼돌린 자료가 당시 대법원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 실장이었던 이 전 상임위원에게 전달돼 헌재 견제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된 헌재 동향엔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손해배상 소송과 현대차 파업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의 경우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당시 사법부와 청와대가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문건이나 윗선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는 판사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오늘 항소했습니다. 파장과 재판부 판단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볼 예정인데 이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성폭행 판결문 내용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재판 과정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따라서 쟁점도 상당 부분 공개가 됐으며 또 피해자 김 씨 측이 일부 언론의 진술서와 법정 증언을 밝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습니다만 검찰과 피해자 측이 공개한 선에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우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우선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가운데 위력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또 다른 이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들을 조목조목 되면서 이번 사건에서만 너무 위력의 의미를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데 검찰과 재판부는 이 위력 자체가 존재했는가, 또 존재했다면 안 전 지사가 이를 평상시나 성폭행에 이용했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도 안 전 지사가 그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아는 유력 정치인이었다는 점, 또 지사와 비서라는 수직적인 관계였다는 점 때문에 일부 위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력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전 지사가 평소 김 씨나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배려나 응원을 보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반면 검찰과 피해자 측은 안 전 지사의 담배 심부름 같은 사적인 지시까지 거부할 수 없었고 또 하대하는 말투를 써면서 평시에도 위력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 공개된 판결문을 봤는데 양이 뭐 상당히 많더군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성폭행 부분에서 이 위력을 행사했느냐 이것 부분을 1심 재판부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판결문에서 60페이지 이상을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판결문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 결론적으로는 재판부가 모든 사건에서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봤고 김 씨 진술은 일관되긴 하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이나 증거를 너무 인색하게 판단했다 이런 비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령 재판부는 이 러시아 출장지에서 피해자가 안전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아다녔다는 이유를 들어서 성폭행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하지만 김씨 변호인 측은 이 순두부 식당을 찾아다녔다는 진술 자체가 안전지사의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 다툼이 이어졌는데 특히 쟁점이 된 건 김 씨가 왜 안전지사의 행동을 피할 수 없었는가.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자로서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 성적으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큰 관심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일단 이 그루밍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어떤 선호하는 표적을 정한 다음에 이 피해자의 관심사나 취약한 부분을 충족시킨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길들여서 저항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그래서 미성년자 성폭행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재판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은 안전지사가 비서라는 큰 보직을 김 씨에게 줬고 또 선물 같은 보상을 제공하고 이 피해자만을 특별 대접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길들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부는 이 김 씨의 성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서라는 보직을 얻은 것이고 추행 전에는 어떤 호의나 선물이 없었다. 또 김 씨가 고학력에다가 성인이라는 점에 들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루밍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네. 1심 재판부는 네. 그런 건데 검찰은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심리 전문가들이 재판에 나와서 판단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안전지사 측이 원하는 전문가들이 일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공정성에 애초에 의심이 간다. 이래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하 기자가 오늘 분석한 걸 들어보니까 항소심 재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또 꽤 있는 것 같긴 하군요. 네. 예, 한우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름철 뜨거운 차량 안에 어린이가 방치됐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종종 발생하죠. 직접 체험을 해보니 건장한 어른도 20분만 지나면 뛰쳐나갈 정도였습니다. 이번 실험은 달궈진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진행했는데요. 전문가 조언과 함께 안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터넷과 SNS에 퍼지고 있는 핫카 챌린지. 말 그대로 한여름 뜨거운 차량 안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도전하는 겁니다. 아동이나 애완동물이 여름철 차량에 방치돼 질식사하는 위험을 경고하려는 일종의 캠페인인데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 CSI 소비자 탐사대에서는 차량 내부의 열기가 어느 정도까지 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성은 어떤지 직접 체험해보고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4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지 않은 이 차량 안에서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실내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10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온도계가 42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15분 뒤 땀이 범벅이 된 남성 제작진이 먼저 뛰쳐나오고 20분이 지난 오후 3시 10분입니다. 차량 내부 온도가 지금 거의 39도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숨도 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번엔 한강 수영장 주차장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시도해봤습니다. 도전입니다. 도전. 참가자는 3명, 모두 20, 30대의 건장한 남성입니다. 운전자 없이 어린이나 애완견이 남겨진 상황을 가정해 엔진을 끄고 문도 밖에서 잠궈뒀습니다. 체험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땀이 흐르고 10분이 지나자 숨이 가빠지고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어떤 느낌이신가요? 내부가 지금 굉장히 깝깝하고요. 그리고 좀 온도가 더 오른 것 같아서 지금 좀 많이 덥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고요. 이 안에는 거의 뭐 찜질방 수준으로 정말 덥습니다.
차량 내부가 너무 뜨거워지면서 장착한 카메라마저 작동을 멈췄습니다. 참가자들은 13분, 15분, 25분 만에 각각 문을 두드리고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좀 버티셨어요? 와, 일단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씩 어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0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와, 못할 것 같아요. 찜찜한 불가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저 물 좀 일단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네, 물. 네. 너무 더워요, 진짜로. 한여름 시동이 꺼진 차량 내부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걸까? 최근 폭염 때처럼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면 차내 온도는 70도 가까이 달해 경련과 탈진 등 고체은증이 생길 수 있고 실내 산소가 부족해져 호흡곤란과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도 변화에 취약한 어린이나 애완동물은 10분을 버티기 힘들고 실신하거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고체온증으로 의식을 잃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지난 20년 동안 어린이 700여 명, 즉 열흘에 1명꼴로 차량에 갇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는 건 여름철이 아니어도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고향인 메카를 찾는 성지 순례가 시작됐습니다. 순례객 200여만 명이 찾아올 전망이어서 사우디 정부는 혹시 모를 테러와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거대한 사원이 하얀 천을 두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메카 성지 순례가 시작됐습니다. 19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데 전 세계에서 200여만 명이 모여들 전망입니다. It's really very spiritual. You cannot stop your tears and you can really ask for anything from Subhanahu wa Taala. 성지 순례는 메카 대사원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로 시작해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마지막 예배 장소인 아라파트 산에서 기도하는 의식을 거칩니다. نسأل الله أن يعم السلام peace for all people السلام لجميع الناس والمسلمين وأن يكون هذا العام عام خير. 2015년 성지 순례 기간 760여 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있었던 만큼 사우디 정부는 CCTV를 설치하고 군인과 경찰을 파견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To sacrifice their lives in order to protect pilgrimage from any threat. 또 병원 25개와 응급의료센터 155개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올여름 극장가는 배우 이성민과 주지훈이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흥행하고 있는 3개의 영화에 두 배우가 모두 주연급으로 중복 출연했는데 캐릭터는 상반돼 호응을 얻고 또 흥행도 이끌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영화 목격자에서 살인범에게 쫓기는 평범한 직장인 배우 이성민. 모릅니다. 선생님. 모른다고 몇 번을 말해요. 영화 공작에서는 차가운 눈빛 연기가 압권인 북한 고위 간부로 변신합니다. 와우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십니까? 긴장감 넘치는 첩보전 공작에서 또 다른 북측 인사로 등장하는 주지훈도 영화 신과 함께에서는 경망스러운 저승사자로 관객을 만납니다. 영화의 색깔이 아주 다르고 두 개 다 즐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올 여름을 신과 함께한 공작이 되지 않을까. 제작 규모나 배급사 일정 등 영화 개봉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변수가 많아 배우의 의사와 무관한 겹치기 출연은 최근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위해서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겹치기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봐야겠죠. 여름 시즌 한국 영화 흥행작들은 홍보 일정이 겹치면서 합동 회식을 하거나 경쟁작을 홍보하는 품앗이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난 2015년 이산가족 상봉 때 이 98살 할아버지는 두 딸에게 줄 꽃신을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6.25 때 인민군에 끌려가면서 6살, 3살 딸에게 고추 팔아서 꽃신 사다 주마라고 했던 약속을 65년 만에 지킨 겁니다. 2014년 상봉 때 84살의 할머니는 북의 남편에게 새로운 구두를 선물했습니다. 할머니는 결혼 7달 만에 남편과 이별한 뒤에 홀몸으로 살면서 삭바느질로 시부모를 봉양하고 유복자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이 해진 구두를 65년 동안 간직하고 매만지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낡은 구두는 할머니의 모진 삶에서 등불 같은 위안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산 가족의 선물엔 깊은 그리움 그리고 긴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금강산에서 상봉을 시작한 분들도 가방 가득 선물을 꾸려갔습니다. 101살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손주 주려고 옷과 네이 그리고 신발 30켤레, 수저 20벌,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이, 삿반스까지 양말 뭐 없는 거 없이 다 샀어요.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지 33년이 됐지만 선물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옷, 생필품, 의약품, 라면, 초코파이, 그만큼 북한의 삶이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100명씩 이제 겨우 21번째 만나는 현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번 상봉단 93분 중에 90살 이상이 35분에 이르렀습니다. 누굴 만나시느냐 하는 질문에 101살 할아버지는 맥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어제 상봉단이 머문 속초 숙소 앞에서 60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 호소문을 펴들었습니다. 90세 참전용사 아버지, 죽기 전에 한 번만 보내주세요. 로또 같은 상봉자 명단에서 번번이 탈락한 아버지 뵙기가 안타까워서 아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상봉 신청자 중에 90살 넘은 분만 12,000명을 넘습니다. 상봉장의 눈물과 기약 없는 기다림이 오늘 하루 종일 엇갈렸습니다. 8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만남과 기다림이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많은 태풍이 발생했지만 기록적인 폭염의 기세에 눌리면서 비 한 방울을 뿌리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19호 태풍 쏠릭이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해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력까지 강해지고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요일에는 제주 해상까지 올라와서 목요일에는 전남 해안으로 상륙하겠고요. 이 태풍으로 인한 비가 수요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근접하기 전까지는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에 비가 예상돼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